안녕하세요.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의 이해,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부터는 성적표가 좀 바뀝니다. 뭐냐면 올해는 수능 출제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모두, 특히 이제 제2외국어는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고요. 국어를 보시면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선택을 했는데 이 교육과정평가원 쪽에서 예를 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을 신청을 했네요. 그죠? 표준점수 131, 100분이 93, 등급 2.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수원, 수투에다가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셋 중에서 선택 과목이 여기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나오고요. 탐구, 생윤, 네, 지구과학,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선택 과목이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적표가 조금 형식이 바뀌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상당수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아마 저하고 비슷한 교육제도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시면 학력고사를 보셨을 거예요. 학력고사는 원점수로 대학을 갔죠. 저도 이제 340점 만점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요즘 애들은 점수가 좀 달라요. 점수가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아까 성적표에 보셨지만 원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표준점수나 100분위, 등급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교육과정평가원 쪽에서 원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표준점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쭉 있는데 가장 손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교 시험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국어와 학교 내신 국어와 수학을 봤어요. 근데 국어 90점, 수학 90점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둘 다 잘한 건가요? 둘 다 못한 건가요? 이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난이도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 평균이 60점이고 수학 평균이 30점이면 수학 평균 30점에서 90점 받은 이 학생이 이 90점이 훨씬 더 잘 본 거죠. 즉 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통계로 해서 T점수라는 걸 쓰거든요. 좀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가짜 평균과 가짜 표준 편차를 도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좀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만 보게 되면 총 100점 중에서 얼마? 여기 나와 있죠? 만 알게 되는데 집단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입시라는 게 상대적인 서열 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 두 과목에서 80점을 맞은 학생들 이 두 명이 있으면 누가 더 상대적인 위치가 뛰어난 걸까? 를 보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받아오는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없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이 표준 점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표준 점수라는 것이 쭉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게 입시라는 것이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낸다로 말씀드렸잖아요. 원점수로는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목 간의 난이도를 원점수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이 시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쓰는 Z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해서 나온 점수가 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38인데 그 물리2를 보는 집단 한 이게 5,000명 정도 되는 거 할 거예요. 이 물리2를 응시하는 집단의 원점수 평균은 19.1이고 표준 편차는 9.2.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얘만 든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에다가 얘를 빼고 나눠준 다음에 뭔가 곱하고 더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학 말고 생명공학 2를 응시한 학생도 있겠죠. 똑같이 원점수가 38인데 요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시험 난이도 때문에. 그러면 이 표준 점수가 달라지겠죠? 이 표준 점수가 70.54, 즉 생명과학 2에서 원점수가 똑같이 38인데 요게 달라져서 한 65점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물리2의 38점, 생명과학 2의 38점 중에서 물리2 학생이 상대적인 서열이 더 높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표준 점수다 라고 합니다. 뭐 이 복잡한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고요. 애들이 이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인 서열이 우수합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해 봤을 때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거면 우리 요 식에서 얘는 좀 무시하고 좀 어려우니까 요 차이가 커지면 얘가 커지겠죠? 그래서 평균이 낮은 집단에서 내가 점수를 높게 받으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 수학이 좀 어렵잖아요. 수학이 표준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2, 3년 동안의 수능 난이도를 보면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만점자가 한 120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수학하 만점자가 900명 정도 나오고 요즘에는 국어의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즉 만점자. 그러니까 수학 100점, 국어 100점, 그럼 똑같은 100점인데 원점수와 표준 편차 때문에 표준 점수가 달리 나올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어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뭐 이 정도는 뭐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뭔가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4월 학력평가 결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학력평가라는 것은 교육청, 각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4월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재학생들만 볼 수 있는, 사실은 졸업생도 볼 수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 재학생들이거든요. 재학생들이 시험 보는 시험이 바로 학력평가입니다. 3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4월에는 경기도 교육청, 6월에는 학력평가가 없고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7월에는 뭐 인천시나 서울에서 나오는 학력평가가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수능 전범위,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이 응시하는 모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학력평가가 있고요. 자, 우선은 4월 학력평가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국어 만점자, 즉 원점수 언어와 매체 100점, 화법과 작품 100점, 수학 미적분 100점, 기하 100점, 확통 100점.
이 만점자들의 표준 점수를 보니까 국어에서는 언매와 화작 중에서 언매가 좀 높네요. 6점 정도 높죠. 그리고 수학, 미적, 기하, 확통을 보니까 미적이 좀 높네요. 그죠? 확통이 좀 처지고. 그래서 이걸 보셨을 때, 아, 언매가 좀 어려웠구나. 미적이 좀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옮겨도 되겠죠? 네. 자, 요 옆에 표를 좀 볼게요. 요 옆에 표는 뭐냐면, 요 표는 그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학력평가별로 결과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 이 평균이 58이고요. 언어와 매체. 평균이 60점이에요. 그럼 언어와 매체가 139고 평균이 58이니까 아, 언매가 좀 어려웠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딱 보게 되면 평균이 확률과 통계가 낮아요. 낮으니까 내가 저기서 100점 받으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준 점수가 좀 낮게 나오죠. 자, 이건 왜냐면 올해부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점수 산출하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뉴스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과연 확통을 응시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 받아도 이렇게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미적 만점짜리 애들이 또는 미적 좀 성적 좋은 학생들이 공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 공대를 가지 않고 이 점수 높은 점수를 가지고 뭐 연고대 어문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은 이 점수 체계가 올해 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뒤에서 나오는 얘기를 미리 앞당겨 얘기하면 과연 취업률이 좋은 이공계를 무시하고 과연 학벌 때문에 인문계를 갈까는 좀 고민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정원이 제일 많은 게 공학계열이고요. 공학계열 취업률이 제일 높거든요. 좀 불경기다 보니까 학벌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잘 되는 길을 학생들이 찾잖아요. 단순히 점수만 높다고 해서 미적분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이 학벌 때문에 연고대, 뭐 좋은 대학교로 갈 확률이 과연 있을까는 좀 고민입니다. 요거는 이거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요거는 그냥 각 과목 4월 학력평가 결과인데 조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또 설명할 텐데 여기 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표준 점수가 이런 게 있고 원점수를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럼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거면 평균이 좀 낮은 과목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맞으면 유리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아까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표준 점수가 나왔고 그럼 100분위가 나왔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분이란 뭐죠? 100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하나요? 자, 똑같은 거예요. 표준 점수 100분위 똑같은 겁니다. 근데 표준 점수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100분이란 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점수체가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에서 뭔가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네가 99야. 그럼 높은 성적이니까 얘는 100분이 99니까 100에 가깝겠지. 100분위가 80이야. 좀 모자르겠지. 근데 이 100분위도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나와요.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산을 다 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 아이의 원점수에 따른 표준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냥 수능에서 높은 원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도 높게 나오고 백분위도 높게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 이게 4월 자료입니다. 4월 학력평가 자료인데 수학 표준점수 여기 133점에 과연 백분위가 얼마일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식에 따르면 총 응시자 중에 그리고 요 133점 밑에 있는 여기 누계가 이렇게 있죠. 200,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 수학 만점 받은 애들이 277명 있고요. 한 개 틀린 애들이 29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데 여기 12,000명 밑에 있는 애들 숫자가 요만큼 들어가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동점 요 숫자를 반 나눠서 전체분의 일부죠. 전체분의 일부. 자,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이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되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00을 곱하면 97.98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학생의 백분위는 98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는 백분위가 1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백분위 98이면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백분위가 조금 모자르죠. 그죠? 98이고 100이면은 이게 정수로 나오는데 백분위가 그러면은 이 어dim에서는 백분위가 똑같을 거예요. 여기가 98쯤 되고 왜 99쯤 될까요? 여기가 100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백분위가 98이니까 백분위를 쓰게 되면 여기 어딘가 똑같은 백분위가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은 백분위가 나오겠죠. 여기도 똑같은 백분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얘들을 변별하는데 좋은 성적 지표는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표준 점수가 나오고 백분위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데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나 최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성적 중에서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애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처음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수능에서 표준 점수를 얘기하고 백분위를 얘기한다고 놀라지 마시고 우선은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력고사 세대가 좀 많을 거예요. 그죠? 제 또래들이 보통 이제 고3, 뭐 고1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가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가 나오는 이유는 과목 간의 유불리 때문에, 난이도 때문에 표준 점수를 쓴다. 표준 점수가 나오는 식은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 자,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거면은 원점수를 높게 맞으면 되고, 또 원점수에서 그 집단이 평균이 좀 낮으면 내가 좋은 높은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4월 학력평가 자료 보니까 저 사람 말 틀렸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드릴 좀 올해부터 바뀐 표준 점수 점수체가 좀 달라져서 그런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백분위라는 건 이렇게 표준 점수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새로운 지표인데 변별력은 최상위권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계산식은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다. 왜? 교육과정평가원이 다 계산해 주기 때문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등급은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쉽죠. 우리 학교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를 근거하여 학교에서는 원점수를, 그러니까 학교 내시는 원점수를 가지고 수험생을 9개의 상대적인 그룹으로 나누는데 수능은
표준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준 점수 무조건 높게 받아야 100본위도 잘 받고 등급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눠서 수험생에 속해 있는 등급을 표시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1등급은 4등까지, 2등급은 11등까지, 3등급은 24등까지, 4등급은 40등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옮겨놓을게요. 이게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보시게 되면, 자, 국어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가 13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는 4% 딱딱 정수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4.67로 나와요. 왜 그러죠? 왜냐면, 앞에서 잠깐 표 넘어가 볼까요? 자,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이 표준 점수 하나에 1명, 2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7,000명, 여기 뭐 3,000명, 2,000명, 성적대가 더 내려가게 되면 점수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 때문에 그 비율이 약간씩 넘어가거든요. 약간씩. 그래서 1등급이 4%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동점자까지 보면 4.67까지 떨어지고요. 수학은 4.03, 영어는 절대평가죠.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보세요. 노란색 과목 잘 보실게요. 세계사는 무려 6.18까지 1등급입니다. 사회문화는 5.88, 화원, 생원, 지원 모두 5, 5.59, 6.93이에요. 이 노란색 과목들은 등급에 딱 걸려있는 인원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동일 등수에 대해서는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요. 내신은 좀 낮은 등급을 좀 부여해요. 그러니까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고자 내신은 좀 낮게 주는데 수능은 좀 높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점수, 한 표준 점수에 1명, 2명 있는 것이 아니라 몇천 명씩, 좀 점수가 조금 내려가면 몇만 명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계산하다 보게 되면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4%가 넘어가고 11%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목들의 난이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6.18이니까 내가 이런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응시하게 되면 내가 좀 점수가 약간 낮게 나와도 1등급 비율이 크니까 나한테 유리하겠지 라고 내가 혹시 올해 세계사를 응시했는데 그게 4점대 초반 비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뭐 표준 점수나 뭐 100분이나 여러 가지로 보정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 과목 복불복의 불안전성을 안고 수능을 보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정도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 중에서 뭐 수학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뭐 각 과목별로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수학 영역은 뭐 2015 개정교육과정, 작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는데요. 작년은 수능 체계랑 조금 안 맞았고요. 올해부터 수능 체계랑 그리고 교육과정을 좀 맞춰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돼서 출제가 되고요. 공통 과목 출제는 수학은 수원수투,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이죠. 선택 과목 출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 수, 가나. 애가 좀 심플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점수 체계도 좀 복잡해지고, 선택 과목이 3개가 늘어나니까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확률과 통계를 해야 돼요? 미적분을 해야 돼요? 기하가 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단지 확률과 통계는 제가 통계치를 갖고 해봤을 때 조금 손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현재 이 줌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님, 아버님 기준으로 문과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애들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미적분을 본다, 기하를 본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시간이 지나지면 미적분에 비해서 불리함, 아까 보셨죠? 수학 만점인데 확률과 통계가 표준 점수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뭐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리함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은 30문제 중에 공통이 22, 선택이 8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11개, 수투 11개, 그리고 2, 3, 4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애들을 만나봤을 때 수원, 수투를 잘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특히 확통. 그러니까 보통 문과 애들이 수원, 수투가 대단히 약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한다면 사실은 여기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는 문항도 8문항밖에 사실은 안 돼요. 이 부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능 수학 출제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수원 수투가 공통, 선택은 3개예요. 그리고 수원 수투는 11문항씩, 선택 과목은 8문항인데 애들을 이제 봄부터 쭉 만나 보니까 특히 확통, 그러니까 뉴스에 잘 많이 나오죠. 확통 선택한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공통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못 얻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기초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좀 진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뭐 설명할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우리 현재 이 애들을 우리 때의 경험과 기억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고3, 작년 고3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 애들은 초등학교 때 잘 보세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어땠나요? 지필고사가 성적표에 기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초등학교를 보냈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자유학년제를 맛본 애들이죠.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식의 습득보다 지식의 활용에 초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교육과정이 입시 제도하고 잘 안 맞아요. 즉 오래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애들이에요. 특히 심한 애들이 확통 선택한 인문계 학생들입니다. 이게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행을 때리든 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쪽 그룹이 미적분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통계치를 보게 되면 확통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요 기초 학력 부분에서 점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좀 표준 점수 체계에서 밀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이제 우리 애가 고3인데 수학이 잘 안 된다 보시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중학교 수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더 최악의 경우에는 막 초등학교 때 배웠던 통분부터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애들 수학 진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수학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놀라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딱 보자마자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발표한 문서인데 사람이 눈이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거 대성마이맥 수학 선생님이세요. 진짜 깔끔하게 강의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교육에서는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대입 전반 제도를 하는데 이걸 길게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 선생님 조회수도 83,000인가 되고요. 수학 선생님이세요. 강의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서 좀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제 통상적인,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수학을 좀 아신다면,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글로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차영진 선생님이세요.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건 뭐냐면, 저도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기셔도 관계없어요. 굳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보는 집단이 그게 3개 그룹으로 나뉘어요. 확률과 통계라는 애들, 미적을 선택한 애들,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에요. 8문제, 22문제, 22문제예요. 요 집단이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단은 18만 명, 요 집단은 10만 명, 요 집단은 2만 명이 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서 아주 높은 학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수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하 집단, 요 기하 집단의 요 평균이 39고요. 여기 평균이 48이고 요 평균이 28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애들이 점수에서 자꾸 손해보는 게 이 점수가 좀 낮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표준 편차가 이렇다. 그리고 선택 과목 점수, 요 집단의 요 8문제의 평균이 15점, 요 8문제의 평균이 14점, 요 8문제의 평균이 11점이에요. 요 각각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예로 들어드린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통 평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 3개 집단을 무시하고 수원 수투 본 얘들, 즉 다 더하면 한 얼마죠? 28만, 거의 30만 명 정도 되는, 30만 명 정도 되는 요 수원 수투의 평균이 37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놀라지 마세요. 저도 이게 최대한 쉽게 한다고 예를 들었는데, 그냥 숫자가 너무 복잡하시면 그냥 저 사람이 잘 얘기하고 있구나, 마이크가 이상이 없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예전에 설명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집단이 이렇더라 라는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건 집단이고, 이제 기하를 선택한 어떤 아이, 적분을 선택한 어떤 아이, 확통을 선택한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75점, 총 점수 75점을 통일하게 받았어요. 제가 맨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원점수를 가지고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과목 간 난이도 차이 때문에 원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육과정 평가원이 높이 계신 분들이, 이게 난이도가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난이도 다르니까 우리가 점수를 좀 바꿀 거야. 그래서 요 각각의 15점을 먼저 이 선생님이,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
조정 원점수를 만들어요. 즉, 이 15점을 여기에 근사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적분이 15점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는 거 놀라지 마세요. 자, 이 15점을 자, 적분이 그러니까 여기 있죠? 내 과목 점수를 아이고. 네, 괜찮으시죠? 네. 평균을 빼요. 그 여기에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확통위의 15점을 확통위의 평균과 확통위의 표준 편차로 나눠요. 자, 그 다음에 놀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 즉 요 공통과목 요 집단들의 공통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조금 뻥튀기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자 얘네 둘을 가지고 얘네 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뭐 한대? 미적분과 통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곱하고 보세요. 14.9를 곱하고 15.9를 곱하고 평균을 더합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점수인데 여기는 50.57이 나오고 38.43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게 조정 원점수라는 건데, 즉 뭐냐면 선택 과목을요 요 점수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보통 이게 74.26점이니까 제가 74.26점이니까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15점을 대략 3배 정도 뻥튀기 시키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점수 차이가 이게 74점 이게 26점이니까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3배를 뻥튀기 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뻥튀기 딱 하고 보니까 적분이 얘가 이 점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확통위가 낮게 나와요. 그죠? 3배를 뻥튀기 시켜봤더니 왜 낮게 나오지? 봤더니 이 숫자를 결정하는 가장 파워풀한 변수는 얘 빨간색이에요. 얘들이 결국 확통이들이 앞에서 보셨죠? 미적, 기하, 확통 만점짜리의 표준 점수가 149, 147, 143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 평균 차이가 커서 그래요. 미적은 이게 평균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주는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여기 확통인 더해주는 점수가 낮죠? 이게 낮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기억나시나요? 4월 성적으로 자, 아까 우리 선택 과목 점수를 3배씩 곱해서 뻥튀기를 시켜줄 거예요. 뻥튀기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뭘 더한다? 여기 평균을 다 더하잖아요. 그럼 평균을 많이 더하면 그 조정 원점수라는 게 뭐 높이 나오겠죠. 누가 제일 커요? 미적분이 크죠. 얘가 제일 낮죠. 그래서 얘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얘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애가 미적, 확통, 기하. 근데 뉴스에 자꾸 막 이상한 얘기 나오잖아요. 뭐 확통 애들이 뭐 불리하네 뭐가 나오네.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 점수 체계를 결정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선택 과목 점수를
요 점수와 비슷하게 3배로 뻥튀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정 원점수라는 건데, 뻥튀기 하는 과정에서 3배로 뻥튀기 하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얘들의 표준 점수를 더하는 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근데 이게 작으면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확통하는 애들의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온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그러면 확통한 애들은 계속 이 점수가 낮으니까 계속 손해보는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극적인 반전이 벌어집니다. 언제죠? 지금은 재학생들만 보는 시험이잖아요. 졸업생들이 들어오겠죠. 6월 달에 한번 들어오고 9월 달에 들어오고 수능 때 들어오겠죠. 그럼 이게 높아져요. 이게 높아집니다. 수능 때가 되면 얘가 높아져요. 얘도 높아지긴 하겠죠. 제가 추정컨대 졸업생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통과목 평균들이 다 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확통 애들이 유불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페이지를 내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복잡한 식을 만들어내서 이게 조정 원점수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즉 뭐냐면 74점, 26점 이 선택 과목 3개니까 딱 기하, 미적분, 확통 같죠? 얘들을 아까 점수 차이가 3배 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75점, 25점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이 식으로 3배 정도 뻥튀기 시켜주려고 이런 식을 도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차영진 선생님께서 유튜브 강의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서 이걸로 가름하는데, 제가 이 식을 가지고 뭐 설명드려 보니까 현재 3월하고 4월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학생들끼리만 보는 시험이에요. 재학생들끼리 보는 시험에서 확통이 점수가 낮고 평균이 낮고 여기 점수가 낮고, 그죠? 적분의 평균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현재 점수 체계에는 확통이 애들이 표준 점수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때는 이 표점이 올라가고 이 평균이 올라가거든요. 거의 10몇 점 올라가요. 그럼 얘랑 거의 근사해지니까 지금 최종 계산해 본 적분과 확통의 표점 차이가 4점 정도 나는데 한 1점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자꾸 특정 언론에서 특히 3월달, 4월달에 확통하는 애들이 불리하네 뭐 어쩌는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이건 이 평균을 더하는 요 공통과목 이 평균을 더하는 점수 체계 때문에 유불리가 있는 건데, 이게 재학생들 성적만 가지고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졸업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졸업생이 들어오면 얘들 성적이 올라갑니다. 졸업생들 수능 성적 좋은 편이잖아요. 올라가요. 그럼 확통이 애들은 이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올라가고 또 최종 표점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통하는 애들이 괜히 이상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갑자기 확통하는 애들이 엄마 미적분으로 갈래, 뭐 기하로 갈래,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어느 수학을 어느 과목 선택하느냐, 뭐 그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길게 얘기했군요. 길게 얘기했는데, 즉 이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은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있는 게 유리하겠다. 가 중요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빨리 넘어갑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맞지 않은 척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절대평가였는데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게 특정 점수만 넘으면 점수를 부여한
성격이죠. 자, 영어를 볼까요? 3월 학력평가는 1등급이 14.87, 4월 달에는 1등급이 6.06이에요. 상대평가라면 항상 1등급이 4% 전후로 나오는데 갭 차이가 꽤 크죠? 90점만 넘으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달라지죠? 매년 달라집니다. 한국사는 40점이 넘으면 1등급, 그 다음부터는 5점씩 끊어집니다. 보통 한 4등급 안쪽 점수가 나면 제일 좋은데, 특히 자연계들이 한국사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뭐 입학처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한국사에서 택도 없는 성적을 받아서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점수가 어느 정도 등급 벗어나게 되면 감점폭을 크게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나 뭐 가을쯤에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절대평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등급까지는 뭐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뭐 영어를 가르치시는 뭐 사교육 선생님이나 공교육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도 2등급까지, 즉 원점수 80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어휘 잘 외우고 기출문제 한 뭐 3년 정도 잘 풀어보고 훈련하게 되면 잘 되니까 영어에 대해서 조금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약간 높아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은 작년 고3 애들이 코로나를 맞이한 아이들이 조금 영어를 쉽게 출제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코로나를 2년 동안 경험한 애들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또 영어가 쉽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좀 쉽게 출제가 되면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으나 제 생각이라 수능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의 성적 체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작년에는 상대평가였는데 올해부터는 상대평가 체제로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서 45점이 넘으면 1등급, 40점 2등급이에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성적표에 표기되는 사항을 제가 맨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준 점수 그 100분위 등급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체제에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표준 점수가 뭐고, 원점수를 안 쓰는 이유가 뭐고, 100분위가 뭐고, 표준 점수가 뭐고, 그리고 3월달과 4월달의 학력평가 기준으로 뭐 점수를 좀 산출해 봤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했던 그 뭐죠? 조정 원점수. 그건 시간이 지나면 평균이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확통 애들이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이다를 결론 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2023학년도 현 고2 애들의 대입 전형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모집 인원이 늘었다고 막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대학을 충원하기 어렵다는데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입학 정원하고 모집 인원을 헷갈려서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 학부모님들께서 설명회를 들으시게 되면 이게 입시를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설명회를 듣다 보게 되면 자꾸 오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 인원하고 입학 정원하고 헷갈리면서 뭐 대학 가는 게 뭐 쉬워지네, 뭐 어려워지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보가 혼재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좀 던져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집 인원과 입학 정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각 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어떠한 근거로 정원 감축해 라고 하기 전까지는 입학 정원은 절대 감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관내보다 약간 좀 위에 있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잖아요. 입학 정원이 이때 약간 줄었죠? 1682명으로 입학 정원은 동일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라는 건 이게 대학이 1682명 다 선발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수시에서 마지막 등록했는데 타 대학으로 도망가는 애들, 정시에서 중학 끝까지 했는데 등록 포기하고 간 애들, 여러 가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모집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라는 것은 수시, 정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요, 2년 전에 못 선발한 인원을 2년 뒤에 갖고 와서 선발하는 것이 모집 인원이에요. 그러면 2023학년도는 2021학년 때 못 뽑은 인원을 다시 합산해서 모집 인원을 선발하잖아요. 2021학년도가 작년이었거든요. 뉴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사상 최대 뭐 미달이 나네, 뭐 지방대학은 뭐 다 죽네,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 대학도 또 힘들었죠. 그래서 그 못 뽑은 인원을 2023학년 때 더하다 보니까 입학 정원은 변하지 않는데 모집 인원만 느는 거예요. 그건 혹 설명회 때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모집 단위를 말씀드리는데요. 모집 단위는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부터, 좀 빠른 대학은 올해부터 학과 구조 조정을 하면서 모집 단위를 변화해, 이런 얘기가 할 거예요. 모집 단위라는 게 교육부 법령에 있는 단어예요. 그냥 대학이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교육부 법령 안에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과, 뭐 심리학과 또는 경영학부, 그리고 상상력 인재학부, 뭐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의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이게 좀 구조 조정을 할 거예요. 뭐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모집 단위들을 통폐합하던가 하는 구조 조정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저한테 뭐 자문 보고서를 요청하는 대학 중에서 이제 모집 단위 개편한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 아마 여름 전후로 해서 계속 모집 단위 개편, 또 입학 정원 모집 인원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게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제 머니투데이도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수도권 대학의 거기 입학 정원이에요. 수도권 대학의 뭐 입학 정원을 줄인다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정원 외인 농어촌을 줄일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마 모집 인원과 입학 정원과 모집 단위 구조 조정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들이 올해 내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4년제 대학에 교육부가 정한 입학 정원은요, 총 31만 6천.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다. 매년 증감이 있다. 입학 정원은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불변이에요.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네, 모집 인원은 변수죠.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건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뉴스에서 이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모집 단위 광역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정시 때 딱 보는데, 저희 갑자기 모집 단위 광역화가 됐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기사를 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저 대학이 학부제가 됐네? 무슨 얘기야? 이게 학력고사 세대 같은 경우 대부분 학과밖에 없거든요. 뭐 경영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거밖에 없는데, 학부제는 대충 감은 오시겠죠? 그러니까 국문, 뭐 영문 이런 걸 합쳐서 어문학부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모집 단위 광역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계열, 조금 더 크게 하게 되면 뭐 통합선발, 뭐 인문 이런 식으로 모집 인원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올 거고, 아마
지금 아마 대기업에서 아마 학제 개편안에 따라서 학제 개편을 요청한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승인이 되면 조만간 그 뉴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게 정시대 되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모집 인원이 작은 여러 개의 학과를 모아서 덩치를 크게 한다, 이 의미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학들은 수시든 정시든 지원자가 쏠리고 입시 결과가 올라가는데요. 비수도권은 사실 이걸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게 작년에 우석대학교, 이게 광역화를 했거든. 이 모든 과를 다 합쳐서 통합 선발을 했는데 경쟁률은 뭐 사실 1대1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작은 학과들을 모아서 덩치를 크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서울, 경기, 인천은 이게 학부제나 덩치를 크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 학과들을 모아서 크게 하게 되면 특히 정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내가 보통 입시에서 처음 겪는 일이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기 때문에 크게 뭐 절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정시는 그냥 올해 입시를 끊는다라고 하면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절박해지고 안전한 그 지원 전략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집 인원을 적은 것보다는 10명짜리보다는 한 40명, 50명짜리를 찾게 됩니다. 모집단이 광역화가 된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뭐 성균관대도 뭐 광역화돼 있죠. 뭐 인문과학계열, 뭐 사회과학계열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한성대 상상력 인재학부라고 해서 거기는 특이하게 인문 자연 통합 선발을 하고요. 덕성여대도 그 모집 단위를 크게 선발을 하죠. 그럼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원율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입시 결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에 그런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안전 카드로는 지원해볼 만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고교기여 사업에서 서울여대가 만들어놓은 대입전형 일반 여러 가지 얘기들이에요. 자,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이후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원서를 받아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이고요. 이 오른쪽 화면 보시게 되면 가군, 나군, 다군 선발을 하죠. 이건 뭐냐면 대학들이 모집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모집단위를 한 군,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예체능 실기를 보는 군,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가지고 모집군을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체육학과나 서울대 체육학과가 실기 일정이 겹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대학별로 모집군을 달리해요. 예를 들어 서울대가 가군에서 즉 1월 초에 체육 실기를 본다라고 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랑 같은 군에서 서울대랑 실기를 같이 해서 학생을 못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연세대는 나군으로 해서 서로 예체능 실기가 어긋나게끔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모집군 제도인데, 이 모집군과 똑같이 학과도, 그러니까 예체능 실기가 없는 학과들도 군을 나눠서 선발을 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의학과는 가군, 그리고 요 학과들은 나군, 그리고 요 학과들은 다군에서 선발하거든요. 이게 실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국대 입학처에서 학과들 이렇게 쪼갠 거예요. 너는 가군에 써, 나군에 써, 다군에 써. 그래서 수시는 지원 횟수가 6번인데 정시는 지원 횟수가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군에 1개, 나군에 1개,
다군에 1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 안 드리니까 가군에 3개 대학 써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모집 군에 1개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동국대 가군 하나 쓰고 나군 건국대 하나 지원하고 다군 홍익대 또는 상향하게 되면 뭐 한국외대, 중앙대를 상향해 볼 수도 있겠죠. 모집군별로 1개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대학이 선발을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하는 기간이 6일이에요, 6일.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6일 동안 충원이 다 안 됩니다. 즉, 학생들이 6개를 수시 같은 경우는 6번 쓰니까 중복 합격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사실 해피한 건 아니긴 한데, 6개가 다 붙으면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군데가 등록합니다. 5개 등록 포기해야 되겠죠? 그럼 내 등수 바로 아래에 있는 아이가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등록 포기 안 하니까 결원이 생기죠. 이런 과정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딱 6일이에요. 수시도 6일 동안 했는데 여러 이유로 충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정시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정시가 실질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간 2월 인원을 합치게 되면 정시가 보통 10만이 다 넘어요. 최근 3년 동안 다 10만, 11만까지도 갑니다. 꽤 큰 거죠. 어쨌든 정시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시에서도 또 충원 기간이 6일인데 6일 동안 충원이 다 안 됩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채워야 되는데 또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2월 말에 모집 요강을 다시 또 내요. 그래서 하는 게 추가 모집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였어요. 재작년에는 한 15,0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35,000까지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내 전형인데 보통 우리 애들이 가는 문의 정원 내고요. 정원 외는 이런 분들이 정원 외예요. 뭐 기초생활 및 차상위, 농어촌, 특성화고, 학생부 종합전형. 각 대학들이 입학정원, 모집 인원 말고 입학정원의 최대 11%까지 정원외 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입학정원이 딱 3,000명인데 3,000명의 11%인 330명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정원외 선발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농어촌이에요. 아까 제가 머니투데이 인터뷰한 것처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돼. 그럼 아마 교육부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그 농어촌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해요. 농어촌이 아마 4,600명 정도 있는데 수도권에 또 꽤 많거든요. 그거 줄이면은 교육부가 목표하는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해당돼서 지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정원 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정원을 정원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수시가 많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착시 효과는 정원 내가 보통 수시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에서 대략 3% 가까이 빼면 실제 정원 내 인원이 많습니다. 좀 많아요. 자, 이건 세종대학교 추가 모집 현황입니다. 작년도 세종대가 국문과 1명, 국제학부 1명, 미커 1명, 경영 2명 이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해서 모집 요강을 따로 내고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추가 모집이에요. 서울 지역 대학도 작년에 166명인가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단 이게 충원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요 날짜를 잘 보세요. 보통 애들이 이때 어디 가 있습니까? 재수생 종합학원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 물어보니까 이게 대학교의 추가 모집은 아이가 원해서 쓰는 경우보다는 학부모들이 아쉬워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 알림이 자료 보게 되면 이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뭐 100명 선발한다 해도 충원율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추원을 하고 싶어도 애들이 다 재수생 종합반에 가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애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9월에 원서 접수하는 수시, 12월 말과 1월 초에 접수하는 정시, 그 다음에 2월 말에 원서를 받는 추가 모집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모집이 날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은 높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입전형 일반에서 이제 공통 원서 접수는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UA 쪽 접수하시면 가장 감사할 것 같고요. 모집군 아까 말씀드렸죠. 가군, 나군, 다군 총 군별로 한 개씩 쓸 수 있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 전형 실시. 이거 사실은 예체능 기간에 따라 나눈 구분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보통 가군은 예체능 실기가 1월 초에 있는 거, 나군은 1월 중순, 다군은 1월 말이에요. 모집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 이게 학과가 될 수 있고 학부도 될 수 있고 광역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최초 합격, 뭐 지원한 입학 전형에서 최초로 합격한 경우에요. 자, 추원 합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서울대, 연수대, 고려대를 썼어요. 근데 내가 다 붙었으니까 최초 합격은 다 했죠. 서울대, 연수대, 고려대 최초 합격을 다 했어요. 그럼 대학이 최초 합격한 애들한테 다 모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대학에서 등록금 내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고대와 연대를 포기하고 서울대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붙은 이 학생은 고려대와 연세대를 등록하지 않겠죠. 합격인데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결혼이 생겼죠. 그러면 그 학생 다음 번호에 있는 학생이 예비 합격자로 합격이 되는 것을 충원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 충원 합격이 수시든 정시든 6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6일 동안. 근데 6일 동안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충원이 진행되는데 6일날 밤 9시에 전화를 받고 붙은 것을 보통 우리가 문 닫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 학과에서 가장 낮은 성적으로 붙은 경우죠. 그러니까 뭐 최종 합격, 문 닫고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1단계 합격은 뭐냐면 보통 교대 또는 의대, 의대는 많이 없는데 뭐 교대가 좀 많죠. 그러니까 교대 정원이 만약에 100명이다 라고 하면 보통 100명의 1.5배수 150명을 수능 성적으로 줄을 세운 다음에 150명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선발 방식 2번 거치잖아요. 수능 한 번으로 줄을 세우고 면접해서 애를 최종 선발을 하죠. 이게 뭐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들 같은 경우 하고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단계별 전형이죠.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초 합격, 추가 합격은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단국대입니다. 모집 인원 11명인데 추가 합격 23명이에요. 즉 뭐냐면 11명에 7대1이니까 대략 77명이 지원했는데, 최초 합격 대상으로 등록해봐 라고 등록할 기간 줬더니 11명 중에 뭐 대학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11명 전원이 등록 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한 대여섯 명 정도 등록 안 했을 거예요. 그럼 11등, 그 뒤에 있는 12등부터 한 17등까지 한때 등록한 기회를 주죠. 즉 돈은 안 냈지만 모집 인원 1등부터 11등까지 붙었으니까 통보해 주는 건 이 아이는 최초 합격이고, 그 다음부터 1등부터 11등 사이 중에서 등록 안 한 아이들 때문에 붙는 경우를 추가 합격이라고 하고요. 23번째로 붙은 이 아이는 문 닫고 대학 들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발생하네요. 특히 많이 발생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모집 정원 대비 영미 인문학부가 거의 2바퀴 정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시 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되니까 내가 좀 점수가 모자라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여기는 추가 합격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최초 합격자가 대부분 등록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39명 정원인데 17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으로 이탈이 많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갖고 온 자료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의 대학의 선호도와 지금 애들이 갖고 있는 대학 선호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호도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의대가 높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IMF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의대의 선호도가 각 자연계열 최상위권 선호도로 갔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입시 결과와 시중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입장에서 저희 무슨 대학이냐고 막 뭐라고 하세요. 실제 아이들을 봤을 때 이 대학이 아이들 입장에는 최선의 카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외대 글로벌 용인에 있습니다. 야, 외대 용인이 어쩌고저쩌고 한데 실제 선호도는 서울 지역 대학 봤을 때는 뭐 광운대, 명지대하고 비슷할 정도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를 봤을 때는 충남대하고 좀 비슷해요. 뭐 이런 거죠. 뭐 숭실대, 국민대, 뭐 서울과기대, 세종대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애들이 선호도가 약간씩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 좀 소외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울과 초등교육학과, 수도권 지역 거점 공립대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입 특징은요, 뭐 간단한데 이게 뭐 저도 유튜브를 좀 찍었지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모집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입학 정원이 아니라 모집 인원은 그러니까 교육부 법령에 이건 대학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년 전 2월 그러니까 수시, 정시, 추가 모집까지 했음에도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지대 2021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2년 전 미충원 인원 10명이 포함됐다고 써 있죠. 그러면 2024 현재 고1은요 이게 더 늘 거예요. 왜냐면 올해도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수시, 정시, 추가 모집까지 해도 아마 충원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그 인원이 2024로 2월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첨단학과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첨단학과를 교육부가 신설한다고 했어요. 서울 지역에서 모 대학은 첨단학과 때문에 25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입학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는 모집 인원이 커지는 추세예요. 2024도 좀 늘어날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충원이 어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고요. 수시가 늘었다고 당연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대학들에 문의를 해봐도 저기 뭐 남도권 모 대학 제가 입학팀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학과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10% 정도만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20도 불안하다. 왜냐면은 정시에 남은 자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수시에 다 뽑까 이게 사실은 대학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큰데
수시에서 선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애들은 수시 준비만 하잖아요. 정시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정시에 자원이 없어서 정시에 선발을 하지 못하고 추가 모집까지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못한 인원을 2년 뒤에 2월 인원을 반영되는 건데, 그럼 전국 대학이 196개 대학이에요. 서울 지역 대학이 한 7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20개 대학은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육부에 나온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계속 늘죠? 교육부 무슨 뭐 대입 공정성 강화안에 따르면 정시가 는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수시가 늘었어요. 왜?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2024는 전국 대학 평균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수시가 더 늘어날 거예요. 단 수도권 대학은 현재 2023학년도 정시 비율 정도를 유지할 생각이고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대학들이 서울 지역 소재 어느 대학도 정시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아해요. 편입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편입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가 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년은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선발 인원은 달라요. 이게 통계의 이게 허구인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전국 대학의 평균 자료만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수시가 75.7이래. 정시가 23.3이래. 근데 이미 2022부터도 수도권 대학은 정시가 35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 사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뭐 뉴스원 컬럼이나 뭐 대학 자료 연구소 쓸 때 저걸 찾을 거면은 전국 196개 대학 다 뒤져서 계열 분리하고 다 나눠가지고 저 DB를 만드는데 보통 한 2, 3주 걸리거든요. 그럼 뭐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입시기관에 있었지만 입시기관이 이런 자료를 매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수시 정시를 대하는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온도차가 달라요. 근데 2023년 딱 보니까 전국 대학은 수시가 78인데 수도권은 64.7이에요. 35.3. 그러면 전국 평균 움직임과 수도권은 완전 다르잖아요. 특히 정시 같은 경우가 자꾸 작다고 그랬는데 실제 작은 게 아니라 원래도 컸어요. 그리고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는 인원을 넘기면 대략 38% 가까이 됩니다. 38%.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올 봄에 3월 7일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평균 오류에 속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 비율은 이 수도권 대학의 이 비율은 2024나 2025를 가도 이 비율은 거의 상수값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대학들은 교육부 사업을 따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 사업에서 정시 선발 인원 비율 지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 비율을 크게 내릴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예산을 떠나서 교육 예산을 받는 대학도 지역 거점 공립대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고 몇 개 사립대에 나눠 가지고 있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학생들 충원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교육부 평가 지표에서 충원율이 그냥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 최대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의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우리는 수시도 중요하지만 정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논술이 왜 안 줄지? 논술이요. 제가 대학들 분위기를 보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이 효자 전형이에요. 뭐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최소한 넘기는 전형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대학 입장에서는. 왜냐면 수시에서 많이 넘기면 정시 인원이 늘어나고, 정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또 충원이 또 어려워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시 최대한 안 넘기고 싶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논술, 학생부 교과, 종합 세 개 문 중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가장 적게 넘어가는 문이 논술이에요. 그 다음 종합, 그 다음에 교과입니다. 교과 좀 많이 넘어가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충원율도 높아야 되고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걸 줄일 거면 논술을 줄이면 안 되거든요. 논술이 뭐 대입 공정성 개선안에서는 뭐 교육부가 폐지를 유도한다는데 마땅한 대안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게 웃기잖아요. 교육부 지정 16개 대학인데 보시면 이제 올해 2023학년대 수능 위조 40을 다 만족했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우선 학생부 종합이 줄었어요. 수능이 늘었어요. 그러면 특히 약대도 올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1년 정도 수능을 준비해서 좋은 대학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또 고1, 2때 내신이 좀 망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퇴를 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생각도 크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중도 탈락할 확률이 높고, 또는 중도 탈락 학생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학이 뭐 수시든 정시든 입학한 후에 학생이 50명이 중도 탈락을 했으면 5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편입이 늘겠죠? 편입이 현재 서울 지역 대학들이 가장 지금 조바심을 내는 게 편입이 늘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편입도 결원만큼 다 뽑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부가 정해진 지표 때문에 100명 결혼 생기면 15명밖에 못 뽑는 대학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입이 줄어야 돼요. 근데 늘어나면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손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활동을 집중 못하게 되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신 중요도가 커질 것이고 실제 대학에 스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신이 학생들이 이게 그러니까 고1 올라와서부터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수능이 들어. 자퇴할 가능성도 있고 검정고시가 늘 가능성이 있겠죠. 매년 한 15,000명 정도 검정고시가 있는데 한 18,000, 2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조금 안 됐네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대입 용어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좀 중간에 제일 복잡했던 게 조정 원점수인데 그거는 차영전 선생님 강의 그거 제가 몇 개 예를 든 것으로 가름하겠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엄매든 화작이든 확통, 기하, 미적이든 평균이 높은 그룹에 있어야 내 점수가 높게 나와서 표준 점수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재학생들끼리 보는 학력 평가라서 현재 확통 점수가 좀 낮은데 졸업생이 들어오면 평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유불리가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뒤부터는 대입 제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수능이 늘어날 것이다. 학생들 수능을 해도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애들이 앉아서 공부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수능까지 열심히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대입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또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